지난 방송에서 저희는 목회자의 성폭행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성폭행의 특징은 직장 상사나 정치인 등 권력자가 가진 힘을 근거해서 일으키는 성폭행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래된 관계나 친분으로 정신적인 지배를 한 뒤에 성폭행을 행사하는 그루밍 성폭행의 모습이 바로 목회자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위력에 의한 성폭행, 또 그루밍에 의한 성폭행은 한국 사회에 만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교단체 역시 이런 성폭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보다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고 또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간사에 대한 존경심 많은 선교단체 특성상 이런 성폭행에 대한 위험이 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 선교단체의 특징은 앞서 말한 대로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공동체 생활이라든가 규칙 등이 교회보다 훨씬 정교하고 강력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생활할 때 잠시 몸담았던 선교단체에서 SR, 그러니까 스페셜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이성교제를 할 경우에 그 동아리에서 강제로 살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공동체 생활을, 이 공동체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생 선교단체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 공부 제자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을 1대1로 진행을 하면서 또 양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죠. 이런 부분은 자신의 영적 훈련을 책임져주는 멘토가 있어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르치는 자의 권위에 배우는 자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순응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보다 가르치는 자의 생각이 우선하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그 공동체 규칙과 생활을 중심하고 또 1대1 관계를 맺고 훈련하고 공부하는 학생 선교단체의 시스템은 개인 영성을 넘어서 공동체 영성을 생각하게 하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만 어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든지 그루밍 성폭력 등에 상당히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16년 기독교 청소년 선교단체인 라이즈 업 코리아 대표 이동현 목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자행했습니다. 당시에 청소년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이 목사가 유명했는데 이 목사가 당시 미성년이었던 학생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어요. 피해자는 이동현 목사가 연예인 같은 이제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인생관을 형성해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부모와 대립각을 세우던 청소년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이동현 목사를 의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이 목사의 말과 행동에 잠식이 되었고, 피해자 나이가 17살, 그러니까 고3일 때 그 순간 이 목사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관계를 맺은 후에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던 이 피해자한테 이 목사는 선교단체의 그 어떤 여자애들도 자기가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하면 자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래서 이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로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행이죠. 네. 지난 2월 10일 수원지방법원은 또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CCC, 그러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수도권 한 지구의 전 대표 간사에 대한 징역을 선고하게 되는데 무려 1년 6개월 선고하게 되고요. 성폭력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하면서 그 간사를 법정 구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간사에게 그 피해를 받은 여성분은 수원의 한 대학에 입학해서 CCC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이 열심히 활동하던 그 A씨를 지켜보던 그 B간사가 신앙과 가정사를 상담해주는 명목으로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 A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B간사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정서적으로 그를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B간사가 30 넘기 시작했는데 저녁에 바다로 드라이브 간 적이 있는데 시간이 늦었다며 모텔에서 자고 가자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B간사는 바닥에 자겠다고 했는데 자던 중에 침대로 올라와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 일 이후로 B간사는 더 폭력적으로 돌변했는데 간사의 아내가 집에 없을 때 자신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성폭행을 저지르고 했다고 합니다. 또 B간사가 이 A씨에게 오빠라고 불러라. 너만 보면 미칠 것 같아. 내가 성중독에 걸린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성폭행을 가했는데 방학이 되어서야 고향집에 내려갔고
이 비간사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영원히 묻고 갈 생각도 있었는데 이 비간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다는 소문을 들었고 A씨는 이 문제를 공식화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분노하는 피해자들과 달리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이 C씨에 대해서 더 화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질투할 수 있으므로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하는 등 이 제지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또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을 진정한 어른으로 받아들여 정서적으로 의지해온 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는 불쾌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CCC 본부와 지구 책임자, 간사들은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씨는 CCC 본부에 이 문제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CCC에는 이런 문제를 전담하는 윤리위원회가 있었는데 윤리위원회에서는 A씨에게 공동체에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이 비간세에 대한 인사조치는 취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A씨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단체 내 공론화시키거나 또 비간사를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단체 지도부들은 조직 내 성폭행을 외부로 알리지 않고 은혜롭게 넘어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한국 기독교 학생 IBF죠. IBF는 2019년에 9월과 10월 신고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한 결과 과거의 사건 처리에 대한 중대한 과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2016년 10월경에 IBF 전직 이사였던 분이 있는데 이분과 관련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사례 3건을 보고받았지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철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과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청을 공동체의 위신을 생각해서 묵과하는 태도는 교회나 선교단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내의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어 있고 교단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조금이나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 선교단체 내에도 성폭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단체의 폐쇄성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의 목소리가 외면되고 있고 단체는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단체의 어떤 대외적인 평판을 생각해서 묻어두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의 핵심은 피해자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 단체의 명성을 위해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이런 선교단체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